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이 북한을 재탈북해서 이제 베이징을 거쳐서 어제는 캄보디아 대사관까지 갔죠. 네. 그래서 대사관에서 소개하는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네. 그 5개월 있었는데 왜 빨리 안 데려오고 5개월을 계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거기에서 수용하려고 보면 네. 심신이 다 불안한 사람들이 지금 다 모였잖아요. 네. 다양한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독교 성경책 읽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안정을 취하면서 한국 대사관에 우리 명단을 보내면 그때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그 목사한테 다 그런 걸 하니까 그때부터 시스템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호하는 시스템이. 근데 비행기가 탈북민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워낙 수용된 인원이 제가 있을 때 한 130에서 150이 될 때 최고로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있는데 항공편을 다 예약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캄보디아에 딱 도착하는 순간 우리들이 신원이 한국 국정원에 신원을 다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비밀성이 있다. 예, 좀 그런 게 있다 이런 걸 확정됐고 또 그리고 비행기가 캄보디아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는 게 아니라 태국을 경유해서 오다 보니까 그리고 탈북민들이 수용되어 있는 것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태국도 있고 그다음 미얀마도 있고 라오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곳이 있으니까 거기 그 항공편을 예약하려면 라오스 사람 몇 명, 태국의 사람 몇 명, 예, 모여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그래서 그러고. 예.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5개월 있을 때는 마음이 좀 어땠습니까? 거기 딱 도착하니까 이제는 진짜 안도의 숨을 내쉴 정도로 이제는 안전하다. 재작년인가 보면 라오스까지 나왔던 젊은 애들이 네. 어린 애들이 네. 잡혀가지고 네. 현지에서 네. 현지 경찰에 북한으로 다시 송환된 예, 맞습니다. 예, 압니다. 10몇 명인가 그러는데 예.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청소년들이고 그런데. 근데 그게 어때서 잡히는가 하면 제 생각에 제가 그 노정을 어느 정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다는 짐작할 수 없어도 거의 한 8, 90%는 짐작할 수 있는 게 이제처럼 브로커가 네가 대사관이 요 앞에 있는데 대사관 직원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돼서 이 사람들을 들여보내겠다. 이게 다 연결이 되면 안전성이 있게 들어가는데 이제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브로커들이 중간에서 돈을 브로커 비용을 받아먹고 그건 제가 가서 너네끼리 알아서 잡혀라. 너네끼리 알아서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탈북민들은 그게 어디가 대사관인지 뭐 분명히 앞에라 하긴 했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수선거리다가 공안원한테 잡힌 거예요. 네. 그래서 북송이 되는 거죠. 네, 그러겠네요. 그죠? 네. 자, 그렇게 5개월을 지내는 동안에 이제 뭐 남한의 실상이나 뭐 이런 남한의 생활에 대해서는 정보나 이런 걸 좀 많이 줬습니까? 그런 거 전혀 주지 않고 네. 대한민국에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거, 그다음에 한국 가면 어떻고 뭐 이런 걸 전혀 없이 그냥 그 안에서 시간만 때우는. 예, 시간만 때우고 성경 공부만 시키고.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여건이나 이런 게 있어야 출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공편을 예약하는 게 그겁니다. 대한항공이다 이러면 이번에 탈북민만 딱 태워서 한 비행기로 오신 겁니까? 여느 일반 사람들 같이 태우는데 어느 차석에 탈북민을 몇 명 태우겠다. 그리고 이 비행기에서 탈북민을 태우겠으니까 이 비행기에다 예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비행기로 캄보디아에서 타고 네, 태국으로 갔습니까? 태국 갔죠. 예. 캄보디아에서 태국 갈 때는 어느 나라 비행기 타셨습니까? 그거 어느 나라 비행기 타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저희들을 뭐 10명이면 10명 타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예, 데리고 공항에 가서 기다립니다. 그분이 다 이런 절차에 대해서 그럼 신분증은 어떻게 하시더라? 신분증이 없죠, 저희들은. 신분증이 없이? 예, 그러니까 그 비행기하고 뭐하고 이런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출입할 때 거기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갈 때 그 예. 세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거기 가서 우리는 뭐 그냥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어디까지 오라 하면 어디까지 오고 이랬는데 우리를 데리고 공항에 일단 가서 너희들은 여기 딱 앉아 기다려라. 그걸 기다리면 그 목사님이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는지 그분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보고 그쪽으로 들어오라. 이러면 우리는 따라서 들어가고. 그러셨구나. 예, 그분이 다 안내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만
그냥 목사님이 아니시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비행기를 타고 어디 태국에 방콕에 예, 비행기 내렸습니까? 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비행기 타면 태국 공항에 내릴 것이다. 거기서 잠깐 내렸다가 태국에서 타는 탈북민들이 또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함께 탄다. 바깥 타야 된다. 뭐 하여튼 그랬는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 간 다음에 그 태국의 방콕 공항으로 갔겠네요. 그렇죠. 예. 거기 딱 내리니까 또 탈북민들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오르는데 일반 사람들이 탑승한 그 의자가 있고 우리는 제일 뒤에 어느 좌석에 딱 가라고 그 안내원이 예, 안내하더라고요. 그럼 거기 공항에서. 타가 있으니까 이제 다른 데서 온 탈북민들이 다 네. 같이 타고요. 네, 그래서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 가요. 예, 그저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이 좌석이 몇 명까지 여기서 태워 보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전 연결이 있었나 봅니다. 자, 이제 비행기가 태국에서 이제 뜨기 시작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진짜- 이제는 살았구나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원래 캄보디아 딱 도착하는 순간, 아, 이제는 붙잡혀 갈 일은 없겠다. 근데 100%는 안정을 안 그렇죠.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도의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니까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베트남에서 한 400명 탈북민들 비행기 2대로 데려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비행기 타고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것인가? 분명히 한국, 한국은 가는데 한국으로 이게 가는 실감이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두렵거나 그런 거는 좀 괜찮았었는데 실감이 안 날 정도로 그랬는데 어쨌든 태국에서 다시 비행기 타고 이제는 한국행이다 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살았다. 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오셨겠네요. 네. 2006년이죠, 그게. 예, 2006년. 네, 노무현 정권 말기에인데. 그럼 인천공항에 이제 올 때 위에서 이제 한국이 내리다 보이지 않았습니까? 창가로. 우리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그래서 가운데 타시가. 그 뒤에 우리가 앉는 좌석이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었고 그때 비행기도 뭐 그 점에 처음 타셨겠네요? 북한에서 아니 비행기 탈 이제 일이 북송할 때 있었어요? 한 번 타기야 탔죠. 그러네요. 처음에 타고 네. 있을 때. 예. 탔는데 대한민국에 딱 비행기가 도착하니까 우리는 내리지 말라 하더라고요. 제일 끝에 이제 나가게.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하죠. 일반 탑승객들이 다 빠진 따지고, 다음에 예. 우리는 이제 방송하더라고요. 이제 뒷좌석에 몇 계신 번부터 분들은 몇 도까지는 대기하지 그냥 말라고, 대기하고 있으라. 아직 저는 내- 탈북민이 아닌데 과거에 비행기 타고 들어왔다가 저는 뒤에 있으라고 따 내릴 때까지 그런 방송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정권이 뭐 조사를 한다고 외국 갔다 왔는데. 예. 근데 뭐 앉아라 하던 서라 하던 기다려라 하던 그게 머리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때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멍하고 정말 살아있다라는 그 느낌이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너무 그 노정이 재탈북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막 북송되고 그러겠네요. 이런 노정들이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네. 비행기 타고 와서 이제는 자유로운 나라에 와서 안정감을 가졌다라는 그 심정도 있었지만 그게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뭐라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셨겠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 밖으로 나와서 어땠습니까? 비행기 밖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정문으로 통과 안 하고 그 뒷문 어디로 나오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내자가 다 예, 안내를 그렇죠. 해가지고 예. 뒷문을 딱 나가니까 버스가 까만 있어요. 버스 있잖아요. 예. 그 고속버스 같은 예, 거, 예. 그 버스가 딱 대기하고 있어서 그 버스에 다 올라타라고 하니까 버스에 다 올라탔습니다. 예. 올라타고 어디를 들어가는데 국정원이겠죠. 네, 국정원이. 예, 쳐서 이렇게 경비선대 그 총 내고 버쳐서는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이 심장이 심장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네. 엄마 이거 또 어디지? 이거 감옥 아닌가? 너무 이 마음속에는 감옥밖에 상상을 그러니까요. 할 수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있죠. 예. 그때 이제 한국에 오시기 전에 남한에 대해서는 정보를 뭐 어떻게 좀 듣고 계셨습니까? 남한이 수준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탈북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정보를 좀 들어서 흘러서 좀 듣고 계셨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들었습니다. 예. 북한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고요. 중국에 있을 때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디오를 이렇게 주파수를 조절해서 이렇게 위치에다 딱 그 잘 걸리는 위치에다 딱 놓으니까 뭐 어느 탈북자는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뭐 이런 KBS 라디오가 많이 나오니까 해외 방송. 예.
그때부터 제가 한국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국에 먼저 간 탈북민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에 와야 된다. 중국이나 북한은 워낙 체제가 불안하고 또 굶어 죽고 이런 일들이 많았고 또 중국에서 좀 피신하니까 중국에서는 신분이 없이 불법 체류자라는 그런 신분 때문에 불안하고 언제 북송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대한민국에 와야 된다. 그래 대한민국에 오면 그런 대로 나만 노력하면 노력이 대가가 있고 열심히 살면 북한보다 100배 1000배로 좋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국을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국정원에 도착을 해서 네. 그게 하나원이었나요? 아닙니다. 국정원에. 국정본부로 가셨네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했습니까? 국정원에 도착하니까 짐 수색을 좀 하고 출입문이 가족으로 된 게 있더라고요. 19문 가족. 그걸 보고도 깜짝 심장이 놀랐습니다. 예, 폐쇄된 공간에 보면 있어요. 예, 그렇지. 그게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보초병 봐도 놀랬고, 그 이제 문 봐도 놀랬고. 모든 걸 다 놀랬는데 거기서 기초적인 조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뭐 몇 살이고 어떻게 돼서 대한민국에 왔고 뭐 또 이런 기초적인 조사, 그 조사한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냐면 저녁 먹고 방마다 다 있습니다. 그 방에 딱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면 출입문 쪽에는 복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방이 이렇게 쭉 있고, 근데 그 복도에는 다 보초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방에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는 못 나오고 밥 먹을 때만 줄 서서 식사 시간이다 하면 줄 서서 나와서 식사하고 또 다시 그 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방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동안 텔레비 있던가요? 텔레비 없었습니다. 못 봤어요. 그러면 그 방에 굉장히 깝깝했겠네요. 그래도 뭐 일단 뭐 먹을 거 다 주고 그냥 갑갑한 거는 있어도 뭐 안전성이라는 그게 마음에 조금 있으니까 예, 더 걱정은 안 했는데 새벽에 한 5시 경에는 교회가 있으니까 국정원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도 좀 하고 찬송도 좀 하고 이런 시간을 좀 보내다가 그 다음에 또 아침 먹고 뭐 일상이 한 일주일 동안 그런 일상이 계속 있다가 그 다음에 한 사람씩 그러니까 나를 조사하는 조사관에 이렇게 배치가 다 되면 그 조사관 따라서 이런 독방에 들어가죠. 독방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가족에 대한 뭐 북한에 어디서 왔고 네가 지역이 그림을 그려라 뭐 이렇게 아마 자기들이 진짜로 탈북자가 맞는가도 조사했고 그렇죠. 아니면 또 간첩이 아닌가도 조사했을 거고 또 국정원의 정보 축적도 필요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다 했을 거예요. 네네네.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 예, 모든 걸 다 물어보죠. 가족부터 시작해서 네 지역의 위치까지, 그 다음에 네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장했고, 어쨌든 내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전부, 전부를 다 조사하는 기간이 또 한 5일. 5일, 해야 되겠죠, 그는. 5일 동안 걸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화장실도 전화 있으니까. 조사관이 조사하고 나간 다음에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그 전화하면 조사관이 다시 들어오고 이래서 그 조사가 어느 정도 일주일 동안 다 마쳤다. 일반적으로 뭐 3일에서 5일 동안 다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문제성이 있다, 조금 의심스럽다 이런 사람들은 뭐 일주일 넘어가는 사람들 있는데 그렇게 조사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엔 또 조사하기 전에는 한 7명, 8명 정도 이제 그 한 방에 수용돼 있다가 그 다음에 독방에 나와서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젠 조사가 다 마쳤으니까 한 방에 대량으로 인원이 있죠. 대량으로 있으면서 우리는 솔직히 지금 뭐 오면서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예, 옷도 없고 이러니까 그 방에 조사 다 마치고 방에 나간 다음에는 또 우리를 담당했던 조사관이 또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데리고 외지에 나가서 옷도 좀 사주고 그다음에 뭐 필요한 생활 필수품도 좀 주고 그렇게 하셨구나. 예.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거기에서 국정원에서 이런 부류가 있더라고요. 일반 탈북민들 다른 데 거치지 않고 그냥 탈북했다 이런 사람들은 조사를 어느 정도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한국 남자랑 살았다. 그 다음에 뭐 그 국정원 직원들이 보기에 이 사람 조사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국정원에 한 3개월씩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 사람하고 살았으면 어쨌든 우리 일반 탈북민들보다 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착금에서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3개월 있다가 바로 하나원 거치지 않고 외부에 바로 내버리고. 예, 나가면 그 정착금이 없거든요. 예, 그 우리는 거기서 그냥 제가 순수한 탈북자인가 예. 하면 이제 그 탈북을 작업을 통해서 예, 한 건가 그렇습니다. 그걸 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제가 한 달 반? 한 달 20일 정도 만에 하나원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처럼 소소한 쇼핑도 다 했고 그 다음에 조사도 다 마쳤고 모든 걸 다 마쳤다 할 때 하나원에 나간다고 하는데 그 하나원에 나갈 때 대형 버스가 딱 대기하고 있으면 그때 한 번씩 나올 때는 한 200명 나옵니다. 예, 모아가지고 하겠죠. 예, 1호차, 2호차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버스 서너 대 해서 싣고 하나원에 나오는데 그때 당시도 우리 신분이 자유롭지는 못하고 또 혹시라도 솔직히 특별 신분이다 보니까 어떤 외부로부터 사고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클이 다 동승하더라고요. 그래 해가지고 하나원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원 성남인가 있죠? 광주에 있나? 예전에 안성에 있었어요. 안성에 있었나요? 예. 예. 근데 그 하나원이 남자 하나원은 저기 다른 곳에 또 있었고 그다음에 여자 하나원이 안성에 있었는데 그 안성에 여성들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 가족이 달린 사람 남편이 있다던가 안 그러면 자녀가 있다던가 이런 사람들 같이 안성 하나원에다 수용하고 있는데 그 하나원에도 경비가 딱 서고 일체 반입이 금지되고 그 안에서 다 생활하고 그렇게 그 사나원에서 몇 달 하셨습니까? 하나원에서는 무조건 3개월입니다. 3개월입니까? 예, 정착 교육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라든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 이제 나와서 우리가 갑자기 부딪혔을 때 생활 환경이 낯설고 이러면 적응이 못하는 사람들도 계시겠죠. 많으니까 거기에서 대한민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래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 그다음에 직업 훈련 뭐 이런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 초보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원에서 그 수업을 이제 아침에 눈 뜨면 또 가서 수업 받고 학교처럼 그렇게 수업을 받으셨겠네요? 네, 아침에 6시 기상하고 큰 탈북한 분을 6시에 기상시켜 천천히 기상시키지. 6시 기상해서 진짜 이 조직 생활이 북한에서 태어나서부터 조직 생활 하잖아요. 네, 과거서부터 그건 아무것도 시작해서. 아니셨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조직 생활에 너무 한멸이 느껴져 가지고 조용히 가만히 뭐 자유스럽게 살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 건강 체조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식사하는 거 줄 서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또 교육실 가야 되고 뭐 이런 스케줄들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렇겠네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을 하시고, 그 3개월 과정에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습니까? 한국에 정착해서 살 일이 걱정이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걱정이 전혀 그때는 없었어요. 걱정이 안 됐습니다. 하긴 뭐 워낙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오셨는데 뭐 그 이미 나라에서 겪었는데. 여기 와서 뭐 그거 못 살겠냐. 네, 생각이 그냥 이미 전에 조금 들었던 말도 있었고 먼저 선배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뭐 정확히는 이야기를 못 들어도 그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고생도 많이 했고 뭐 대한민국에서 나만 노력하면 사는데 뭐 겁날 게 뭐 있나 더 꼭대기에 올려놔도 나는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밖에 안 예, 드시겠네요. 그냥 오직 여기서 빨리 나가는 게 네. 자, 그럼 이제 주민등록증은 언제 줬습니까? 현재보다 우리 때는 주민등록증을 하나원 퇴소하기 전에 네. 주민등록증을 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원에 있다가 놓으면 네. 탈북민들한테 임대 아파트를 다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예, 그 임대 아파트 줍니다. 주는데 하나원에 있을 때 그 임대 아파트가 우리 배정이 됩니다. 몇 세대 뭐 이번에 퇴소할 사람이 200명이다 이러면 200개가 나옵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이렇게 나오는데 서로마다 어느 지역이 좋은지 어느 지역이 나쁜지 이걸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연고자가 있거나 친구들이 먼저 와서 야, 너 인천이 좋으니까 인천 받아라. 뭐 또 뭐 어디 포천이 좋으니까 포천 그 받아라. 전화가 됩니까? 밖에 하고? 예, 됩니다. 어. 카드 가지고. 예, 카드로. 핸드폰은 사용할 수 없고 네, 카드로. 거기 예, 공중 전화가 그러면 있는데 다 듣고 있을 거니까.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연고자가 없으니까 어디를 갈 것인가. 모두 뭐 서울 좋다. 그래도 서울 가야 된다. 뭐 서울에 대한 그 희망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만약에 서울이 이번에 퇴소할 인원이 200명인데 서울이 30명인데 배정된 건 20세대다. 이러면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예, 제비뽑기에서 거기서 걸리는 사람들 나가고 또 그리고 뭐 각 지역마다 그렇게 배정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오는 날은 어떻게 나오십니까? 나오는 내가 이제 임대 아파트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나오는 거는 어쨌든 나올 때까지 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어디 서울에 간다. 서울에 집을 지금 배정받았다. 그러면 서울 거주지 내가 서울 송파구다 이렇게 하면 송파구의 하나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안에 하나센터 통일부 소속 하나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마다 있구나. 예, 그 하나센터에서 신병인수 옵니다. 신병 인수를 하고 예. 그러면 그쪽에 가는 분들 또 데리고 예, 가구나. 그렇죠. 나눠서. 예, 송파하고 하나원하고 연결해가지고 자 이번에 송파에 배정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다. 이러면 3명이다. 3명이면 송파구 하나센터의 사회복지사 상담원들하고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 그때 당시는 대한적십자사가 탈북민들 신변보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 분 1명, 하나센터 상담사 1명, 사회복지사가 1명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명이 차가지고 와서 그 짐이랑 인원들 다 싣고 거기 가서 이렇게 거주지 등록을 합니다. 중등록증을 작성을 하고. 동사무소 가서.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에 이미 전에 뭐 송파에서 뭐 몇 동 몇 호를 지급받은 세토민이 탈북민이 있다 이러면 미리 전에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적십자사에서 가서 대충 청소를 좀 해놓고. 해주고 맞이할 준비를 해주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셨군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날 바로 집에 들어갑니까? 네, 하나센터를? 바로 들어갑니다. 그날 처음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원에서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주는데 그 주민등록증을 받고 너무 울었습니다. 그렇겠네. 진짜 그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정말 이런 모진 고생을 다 하고 그 탈북 여정이 엄청 심리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란 당당한 국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됐고 그 신분증을 받는 순간 나는 진짜 이게 심장이 다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때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벅차고 황홀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짐승이라는 그런 취급 받을 이유도 없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당당하게 살 수 있는구나. 나도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너무 울었고 근데 집을 받고 그날 저녁에 혼자 자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집에 달랑 이불만 있고. 예, 이불만 그 완전히 썰렁한 데다가 이불을 딱 깔고 누웠는데 마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내가 지나온 그 시간들하고 정말 내가 여기에서 당당한 국민이 되었다라는 그 느낌, 다양한 이런 복합적인 생각들이 막 머리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누가 같이 온 것도 아니고 혼자 오셨으니까. 네, 잠을 잠이 못 안 잤습니다. 오겠네요. 예. 자, 오늘 그 김여주 박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국정원 조사를 거쳐서 하나원을 거쳐서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임대 아파트에 첫 밤을 보내는 그 과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 이 한 명 한 명의 모든 탈북자들이 이런 사연이 있어서 이 그런 순간들을 다 견디고 겪고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는 우리 사회에 우리 국민들의 시각 교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편견이나 선입관이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 모두가 자유와 생존을 위해서 이 목숨을 던지는 고생을 하고 넘어왔다.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요,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이제 이 아파트에서 이제 들어와서 네.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중요합니다. 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탈북민에 대한 편견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로 처음에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해서 정착하여 가는 과정을 겪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프로를 하는 이유가
여태까지 이제 탈북민이 뭐 이렇게 오면 피상적으로 이제 북한 욕하고 또 이쪽에 넘어와서 잘 됐다 이야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탈북민 한 명 한 명의 삶에 녹아들어 있는 고통과 애환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과 북 사회를 재조명해보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매우 심층적으로 디테일하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는 방식으로 이 대담을 계속 진행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김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